안녕하세요. 저는 57세 된 김민지라고 합니다. 제가 간병인으로 일하면서 직접 겪은 정말 믿기 어려운 실화를 들려드릴게요. 이 이야기는 제 어머니와 그분을 괴롭힌 한 여자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많은 분들께 이런 사연들을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40년 전 우리 동네에는 정말 대조적인 두 어머니가 계셨어요. 한 분은 김순자 아주머니였는데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시장 골목에서 생선 가게를 운영하셨죠. 야, 이 고등어 봐. 눈이 이렇게 맑으면 싱싱한 거야. 어서 사가. 순자 아주머니의 목소리는 시장 전체에 울려 퍼질 정도로 컸어요. 손님들과 흥정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억척스럽다는 말이 딱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분에게는 생선 장사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바로 일순놀이였죠. 민지 엄마, 돈 급하면 언제든 와. 내가 도와줄게. 순자 아주머니는 동네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며 높은 이자를 받았어요. 그분의 눈에는 항상 돈에 대한 계산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볼 때도 이 사람한테서 얼마나 뜯어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부터 하시는 것 같았어요. 반면에 제 어머니 이정숙은 완전히 다른 분이셨습니다. 민지야, 책을 읽을 때는 마음을 담아서 읽어야 해. 그래야 글자가 살아나거든. 어머니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셨어요. 온화한 미소와 정갈한 말씨로 아이들을 가르치셨죠. 동네 사람들이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정말 존경받는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정숙 선생님, 우리 아이가 공부를 안 해서요. 좀 봐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언제든 보내세요. 어머니는 돈을 받지도 않고 동네 아이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보며 자랐기에 저도 자연스럽게 남을 도우는 일에 마음이 끌렸던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가족에게 큰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친구의 사업 보증을 잘못 써시는 바람에 평생 모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모두 잃게 된 거예요. 여보, 미안해. 내가 어쩌다가 이런 일을. 아버지가 고개를 숙이고 계실 때 어머니는 아버지의 어깨를 다독여 주셨어요.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직 서로가 있잖아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순자 아주머니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그분은 우리 집 앞을 지나갈 때마다 유난히 오래 서 계시곤 했거든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순자 아주머니는 어머니를 볼 때마다 속이 뒤틀렸다고 해요. 돈은 없으면서도 품이 있는 모습,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모습이 자신과는 너무 달랐기 때문이래요. 아이고, 돈도 없으면서 무슨 선생님 티를 내고 다녀. 현실을 모르는 것들이 제일 한심해. 순자 아주머니는 동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다니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어머니 앞에서는 친절한 척 하셨죠.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순자 아주머니가 우리 가족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그분의 마음속에 어떤 아기가 자라나고 있는지 말이에요. 어머니는 여전히 웃으시며 살아가려 하셨지만 현실은 점점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순자 아주머니가 우리 앞에 나타났어요. 마치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집에 독촉장이 쌓이기 시작한 건 아버지가 보증을 서신 지 3개월이 지나서였어요. 처음에는 하루에 한두 통이었는데 점점 늘어나더니
나중에는 우편함이 온통 독촉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민지야, 학교에서 돌아올 때 우편함 좀 비워줄래? 어머니는 일부러 밝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어머니가 그 독촉장들을 보실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지 말이에요. 교사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내 식구가 살아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했거든요. 어머니는 밤마다 가계부를 들여다보시며 한숨을 쉬셨어요. 어머니가 중얼거리시는 소리가 제 방까지 들렸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순자 아주머니가 우리 집 앞에 나타나셨어요. 손에는 과일 한 봉지를 들고 계셨죠. 민지 엄마, 집에 있나? 문을 열고 나온 어머니를 보자 순자 아주머니는 환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하지만 그 미소가 왠지 어색해 보였습니다. 아, 순자 씨. 웬일로 이런 곳까지. 뭘 그래? 이웃인데 당연한 거지. 요즘 어떻게 지내? 순자 아주머니는 우리 집안을 훑어보시더니 쌓여있는 독촉장들을 힐끗 보셨어요. 그때 저는 순자 아주머니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번뜩이는 걸 봤습니다. 참 안 됐다는 얘기 들었어. 남편분이 보증을 잘못 서셨다면서? 어머니는 고개를 숙이셨어요. 네, 잘못 판단했네요. 에이, 뭘 그래?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는 거지. 그런데 민지 엄마, 당장 급한 건 없어? 순자 아주머니의 목소리에는 묘한 친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마치 정말 걱정해주는 것처럼 들렸거든요. 급한 거라면 아이들 학비랑 생활비가 좀. 그럼 내가 도와줄게. 순자 아주머니가 갑자기 말씀하시자 어머니는 깜짝 놀라셨어요. 아니에요, 순자 씨. 어떻게 그런 부탁을 드릴 수가. 뭘 그래? 이웃끼리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돈 좀 여유가 있거든. 그때 순자 아주머니의 표정을 보면서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 친절한 척하고 계시는 건데 눈빛만큼은 차갑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이자는 좀 받아야겠어. 아무래도 장사하는 돈이라 그래. 월 10%면 어때? 시중 금리보다는 좀 높지만 은행에서는 대출이 어려울 테니까. 월 10%.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고금리였어요. 하지만 그때 우리 상황에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순자 씨, 고마워요. 정말 어떻게 갚아야 할지.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감사함과 동시에 부담감이 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성실한 민지 엄마니까 빌려주는 거야. 다른 사람이면 안 빌려줘. 순자 아주머니는 계속 웃으셨지만 저는 그 웃음 뒤에 숨어 있는 다른 감정을 느꼈어요. 마치 사냥감을 바라보는 사냥꾼의 눈빛 같았거든요. 며칠 후 순자 아주머니가 300만 원을 가져오셨어요. 그때 우리에게는 정말 큰 돈이었습니다. 민지 엄마, 계약서도 써야겠어. 서로를 위해서 말이야. 계약서를 보는 순간 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복잡한 조항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거든요. 이건 좀 복잡하네요. 아, 그냥 형식적인 거야. 혹시 모르니까. 그렇게 어머니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계약서에는 정말 무서운 조항들이 숨어 있었어요. 특히 채무자가 3개월 연속 이자를 못 갚거나 채권자의 요구가 있을 시 언제든
원금을 일시 상환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거든요. 손자 아주머니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어요. 민지야, 엄마가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그날 밤 어머니는 밤늦게까지 계산기를 두드리셨어요. 월 30만 원의 이자를 어떻게든 마련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저희는 몰랐습니다. 손자 아주머니가 이미 모든 걸 계산해 두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어머니의 성실함마저도 자신의 계획에 이용하려 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 후 1년 반 동안 어머니는 정말 성실하게 이자를 갚으셨어요. 월 30만 원씩 한 달도 빼먹지 않고 말이에요. 어머니는 새벽 5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만들어 파셨습니다. 학교에도 나가시면서 부업을 하셨던 거죠. 일요일에도 쉬지 않으셨죠. 민지야, 엄마 손 좀 봐줄래? 어머니의 손은 늘 반창고 투성이었어요. 칼에 베이고 뜨거운 기름에 데이고,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제 마음도 아팠습니다. 엄마, 그만하세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할게요. 안 돼. 너는 공부나 해. 어머니가 다 해결할 거야.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지켜보던 순자 아주머니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순자 아주머니에게는 이자 수입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었거든요. 민지 엄마 참 성실하네. 이자를 한 번도 안 밀렸어. 순자 아주머니는 동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계셨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순자 아주머니가 갑자기 우리 집에 오셨어요. 평소와는 다른 차갑고 딱딱한 표정이었습니다. 민지 엄마 집에 있어? 네, 순자 씨. 들어오세요. 하지만 순자 아주머니는 들어오지 않으셨어요. 문 앞에 서서 말씀하셨죠. 민지 엄마 미안한데 사정이 생겼어.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그래. 순간 어머니의 얼굴이 하얘지셨어요. 어떤 사정이신데요? 아들이 사업을 크게 벌이려고 하는데 목돈이 필요하거든. 그래서 말인데. 다음 달 말까지 원금을 다 갚아줬으면 좋겠어.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실 뻔했어요. 순자 씨, 그게 어떻게 300만 원을 한 달 안에 어떻게 구하라는 거예요? 그건 나도 어쩔 수 없어. 계약서에 다 나와 있잖아. 순자 아주머니의 목소리는 정말 차가웠어요. 1년 반 동안 보여준 친절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진짜 모습이 드러난 거죠.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한 거야. 혹시 못 갚겠으면 담보로 잡힌 집이 있잖아. 그제야 어머니는 깨달으셨어요. 계약서에 우리 집이 담보로 잡혀 있다는 걸 말이에요. 순자 씨, 제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이자는 꼬박꼬박 갚았잖아요. 민지 엄마, 나도 사정이 있어. 비즈니스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 그때 저는 순자 아주머니의 눈빛을 봤어요. 거기에는 동정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만족스러워하는 표정이었어요. 1년 반 동안 540만 원이나 이자를 받았으면 됐잖아요. 제가 참다 못해 소리쳤지만 순자 아주머니는 콧방귀를 뀌셨어요. 그게 뭐야? 나도 리스크를 지고 빌려준 건데. 그리고 어린 게 어른 말에 끼어들어? 어머니는 제 손을 꽉 잡으시며 고개를 숙이셨어요. 민지야, 그만해. 그날 밤 어머니는 밤새 울으셨어요. 제가 어머니 방문 앞에서 들은 흐느끼는 소리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은 정말 빨리 지나갔어요. 어머니는 온갖 방법을 다 써보셨습니다. 친척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셨지만
모두들 사정이 어렵다며 거절하셨죠. 정수가 우리도 애들 학비 때문에 힘들어서 이해해요, 언니. 괜찮아요. 어머니는 항상 이해한다고 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너무 힘들어 보이셨어요. 은행 대출도 알아보셨지만 이미 신용불량자가 된 아버지 명의로는 불가능했어요. 죄송합니다. 현재 신용 상태로는 대출이 어렵겠습니다. 결국 한 달이 지나고 순자 아주머니가 다시 찾아오셨어요. 이번에는 아들과 함께 오셨죠. 민지 엄마 어떻게 됐어? 준비 다 했지? 어머니는 두 손을 모으고 사정하셨어요. 순자 씨, 정말 죄송해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한 달만 더요. 안 돼. 나도 약속이 있다고. 아들아, 법원에 신청 넣었지? 순자 아주머니의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경매 신청 다 넣었어요. 그 순간 어머니의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으셨어요. 제발, 제발 그러지 마세요. 이 집은 우리 가족의 전부예요. 민지 엄마, 나도 미안해. 하지만 비즈니스는 원래 냉정한 거야. 순자 아주머니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표정에는 미안한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뭔가 해낸 것 같은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죠. 2달 후 정말로 우리 집이 경매에 넘어갔어요. 순자 아주머니는 경매에서 시세의 60%도 안 되는 가격에 우리 집을 낙찰받으셨습니다. 민지야, 짐 정리하자.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어요. 17년 동안 살았던 집을 떠나야 한다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짐을 싸는 날 순자 아주머니가 우리 집 앞을 지나가셨어요. 창문 너머로 저희 가족이 짐을 싸는 모습을 보시더니 입가에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 미소를 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순자 아주머니가 처음부터 이 모든 걸 계획했었다는 것을요. 정숙 선생님, 어디로 가세요? 동네 아주머니 한 분이 물어보셨을 때 어머니는 쓸쓸하게 웃으셨어요.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일단 고시원에서 지낼 생각이에요. 그날 저희는 정들었던 집을 나왔습니다. 순자 아주머니는 저희가 집을 나서는 모습을 2층 창문에서 내려다보고 계셨어요. 이제 누가 더 잘 사는지 알겠지?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순자 아주머니가 그때 이렇게 중얼거리셨다고 해요. 고시원 생활은 정말 힘들었어요. 가족 4명이 4평짜리 방 2개에서 살아야 했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때부터 저희 가족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어떻게든 다시 일어서자. 아버지가 처음으로 의지를 보이셨어요. 그동안 자책감에 시달리시던 아버지가 다시 일자리를 찾기 시작하셨죠. 저와 오빠도 아르바이트를 늘렸어요. 오빠는 새벽 배송 일을 했고 저는 가게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민지야, 너무 무리하지 마. 괜찮아요, 엄마. 우리 가족이 함께 하는 거잖아요. 세월이 흐르면서 조금씩 상황이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작은 회사에 취직하셨고, 오빠는 대학을 졸업한 후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어머니는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하셨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오히려 마음의 평화를 찾으신 것 같았습니다. 민지야, 사람은 가진 게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구나.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진짜 재산이야. 그런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순자 아주머니는 어떻게 지내고 계셨을까요?
손자 아주머니는 저희 집을 헐값에 사들인 후 그 집을 비싸게 팔아서 큰 이익을 남겼어요. 그 돈으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며 더 많은 재산을 축적하셨죠. 돈이 돈을 번다니까. 이게 바로 비즈니스야. 손자 아주머니는 자식들에게 항상 돈의 중요성만 강조하셨어요. 사랑도 정도 모든 걸 돈으로 표현하셨죠. 너희들 용돈 주는 거 봐라. 엄마가 얼마나 고생해서 번 건지 알아야 해. 자식들도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오직 돈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하지만 70살이 되던 해 손자 아주머니에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내가 뭘 하려고 했지? 처음에는 단순한 건망증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심해지더니 아는 사람의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게 되었죠. 엄마, 저 누군지 아세요? 큰아들이 물어보자 손자 아주머니는 멍하니 바라보기만 하셨어요.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는 치매였습니다. 그것도 빠르게 진행되는 치매였어요. 치매 진단을 받은 지 6개월 후 손자 아주머니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어요. 예전처럼 계산도 할 수 없고 사람들도 알아보지 못하게 되셨죠. 자식들은 그때부터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형, 엄마 통장 비밀번호 알아냈어? 아직이야. 엄마가 자꾸 다른 소리만 해. 손자 아주머니 앞에서도 거리낌 없이 재산 이야기를 했어요. 치매에 걸리신 어머니가 알아들을 리 없다고 생각했겠지만 가끔 멍한 눈으로 자식들을 바라보시는 손자 아주머니의 모습이 안쓰러워 보였어요. 큰아들은 어머니 명의의 부동산을 자기 이름으로 바꾸려고 했고 작은아들은 예금을 자기가 관리하겠다고 했어요. 딸은 귀금속과 현금을 챙겼죠. 야, 엄마 반지 어디 갔어?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몰라. 내가 언제 가져갔냐고. 자식들끼리 서로를 의심하며 다투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손자 아주머니는 간혹 눈물을 흘리셨어요. 치매에 걸렸어도 자식들이 싸우는 건 아시는 것 같았거든요. 엄마, 우리가 좋은 곳에 모셔드릴게요. 큰아들이 말하는 좋은 곳은 시 외곽의 요양원이었어요. 면회 오기도 불편한 외진 곳이었죠. 형, 여기 한 달에 얼마야? 80만 원. 다른 데보다 좀 싸더라고. 자식들은 가장 싼 요양원을 골랐어요. 그토록 많은 돈을 모으신 어머니인데 말이에요. 요양원으로 가는 날, 손자 아주머니는 계속 뒤를 돌아보셨어요. 무언가를 찾는 것 같았죠. 엄마, 뭘 찾으세요? 집, 우리 집을. 엄마, 이제 여기가 집이에요. 하지만 손자 아주머니는 계속 고개를 젓고 계셨어요. 아마 본능적으로 버려진다는 걸 느끼셨던 것 같아요. 요양원에 모시고 난 후 자식들의 발걸음은 점점 뜸해졌어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던 것이 한 달에 한 번, 그 다음엔 명절에만 오게 되었죠. 손자 할머니 자식분들 언제 와요? 간병사 선생님이 물어보면 손자 아주머니는 항상 같은 대답을 하셨어요. 내일 온대. 하지만 자식들이 오는 날은 점점 줄어들었어요. 심지어 올 때도 30분도 안 돼서 가버리곤 했죠. 엄마, 우리 바빠서 자주 못 봐요. 이해하세요? 손자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자식들이 떠난 후에는 계속 창밖만 바라보고 계셨어요. 더 안타까운 건 자식들이 재산 분할로 법정 싸움까지 벌였다는 거예요. 형이 부동산을 너무 많이 가져갔어. 내가 현금을 빼돌렸잖아. 그 모든 싸움의 중심에 있던 손자 아주머니는
이제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 채 요양원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가끔 순자 아주머니가 중얼거리시는 말을 들으면 과거의 일들이 떠오르시는 것 같았어요. 민지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혼자서 이렇게 중얼거리실 때가 있었거든요. 치매에 걸려도 양심의 소리는 들리시나 봐요. 저는 간병인 자격증을 취득한 지 3년째 되던 해 새로운 요양원으로 이직하게 되었어요. 그곳은 시 외곽에 있는 사랑의 요양원이었습니다. 민지 씨, 오늘부터 204호 순자 할머니를 담당하시면 돼요. 담당 간호사님의 말을 듣고 204호로 향하는데 이름이 왠지 익숙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설마 하는 마음에 문을 열었는데, 침대에 누워 계신 분을 보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서고 말았어요. 바로 김순자 아주머니였거든요. 40년 전 우리 가족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던 그분이 이제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채로 누워 계셨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순자 아주머니는 제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셨어요. 하지만 저를 알아보지는 못하셨죠. 그저 낯선 사람을 보는 어리둥절한 눈빛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이분 때문에 우리 가족이 얼마나 힘들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순자 아주머니의 모습을 자세히 보니 마음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살이 많이 빠지셔서 뼈만 남은 것 같았고 머리카락도 희끗희끗하게 변해 계셨거든요. 할머니, 물 드실까요? 제가 물컵을 들어 올리자 순자 아주머니는 제 손을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분도 결국 누군가의 어머니구나 하고 말이에요. 고마워요. 순자 아주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치매에 걸리셔서 많은 걸 잊으셨지만 고마움은 아직 기억하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순자 아주머니의 큰아들이 면회를 왔어요. 하지만 30분도 안 돼서 가버리시더라고요. 엄마, 우리 바쁘니까 자주 못 봐요. 이해하세요? 큰아들이 떠난 후 순자 아주머니는 한참 동안 창밖만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 뒷모습이 얼마나 외로워 보이던지. 할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말을 걸자 순자 아주머니가 저를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이들 언제 와? 곧 오실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거짓말이었지만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어느 날은 순자 아주머니가 갑자기 제 손을 붙잡으시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쁜 짓을 많이 했어. 치매에 걸려도 양심의 소리는 들리시나 봐요. 그때 저는 순자 아주머니가 과거를 후회하고 계신다는 걸 알았어요. 할머니, 괜찮아요. 다 지나간 일이에요.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저는 진심으로 순자 아주머니를 용서하게 되었어요. 복수나 원망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1년 정도 순자 아주머니를 돌보면서 저는 많은 걸 배웠어요. 사람이 진짜 외로운 건 돈이 없을 때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없을 때라는 것을 말이에요. 순자 아주머니는 그토록 많은 돈을 모으셨지만 마지막에는 아무도 곁에 없이 외롭게 지내고 계셨어요. 반면 우리 가족은 집을 잃었지만
서로에 대한 사랑은 더 깊어졌거든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엄마, 잘 지내셨어요? 민지야, 웬일이니? 갑자기 전화를. 그냥 엄마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요. 그리고 엄마 사랑해요. 어머, 우리 딸이 갑자기 왜 이래? 감동받잖아.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우리 가족이 진짜 부자라는 것을요. 며칠 후 순자 아주머니가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어요. 마지막까지 제 손을 꽉 잡고 계셨죠. 고마웠어. 정말 고마웠어. 순자 아주머니의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장례식에는 자식들과 몇 명의 친척들만 왔어요. 그분이 그토록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셨는데 마지막 인사를 하러 온 사람은 정말 적더라고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남기는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요. 순자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저는 배웠어요. 욕심과 질투는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함께할 사람이 있을 때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여러분도 오늘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해보세요. 그게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물이니까요. 이것이 제가 간병인으로 일하면서 직접 경험한 정말 믿기 어려운 실화였습니다. 순자 아주머니는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 했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들을 잃고 말았어요. 하지만 우리 가족은 집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에 대한 사랑을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이야기가 작은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진정한 분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이죠.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표현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